편의점에 무심코 들르는 것만으로 매달 10만 원이 조용히 증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여기 올해 71살이 되신 영희 어머님이 계십니다. 한 달에 받는 국민연금은 110만 원. 어머님은 일주일에 3번 정도 편의점에 출근 도장을 찍습니다. 이유를 여쭤보면 대답은 늘 똑같습니다. 너무 편하잖아요. 집에서 가깝고 없는 게 없고 그냥 잠깐 들러서 요것만 사고 나오는 거예요. 요것만. 그 요것만이라는 말이 입버릇인데도 이상하게 월말만 되면 항상 지갑 사정이 아슬아슬합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딱히 사치를 부리거나 큰 돈을 쓴 적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에서 친하게 지내는 숙자 어머님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영희 씨, 이번에 나랑 같이 편의점 한번 안 갈래요? 영희 어머님은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물건 사러 가자고. 아니요, 견학이요. 내가 편의점에서만 15년을 일했잖아요. 점상한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손님들이 자기들도 모르게 지갑을 열게 만드는 그 무서운 함정들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전직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었던 친구와 함께 동네 편의점을 딱 한 번 견학한 뒤 한 사람의 경제적 운명이 완전히 뒤바뀐 실화입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말씀드릴 7가지 함정 중 과연 몇 개나 빠져 계신가요? 영희 어머님의 하루는 아침 산책으로 시작됩니다. 동네 공원을 크게 한 바퀴 돌고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르는 것. 이것이 매일의 루틴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가장 먼저 향하는 곳은 현금 인출기입니다. 오늘은 현금 3만 원만 찾아둘까? 화면을 꾹꾹 누르고 비밀번호를 입력해 돈을 받습니다. 시각은 아침 7시 반. 아직 은행 문이 열리려면 한참 남은 시간이죠. 그 다음 시선이 머무는 곳은 커피 머신입니다. 아침엔 역시 따뜻한 커피 한 잔이지. 버튼을 누르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를 받아듭니다. 그 길로 자연스럽게 음료수 진열대를 지나치다 페트병에 든 녹차를 하나 집어듭니다. 산책하고 나면 목이 마르니까요. 발걸음은 삼각김밥 진열대 앞에서 멈춥니다. 오늘은 참치 마요로 할까? 아침 식사 메뉴까지 정하고 나면 드디어 계산대를 향해 걷습니다. 그런데 계산대 바로 앞 그 좁은 길목에 화려한 군것질 거리들이 유혹하듯 놓여 있습니다. 어머, 새로 나온 찹쌀떡이네. 오늘 아침 나를 위한 보상으로 딱 하나만 사야겠다. 이렇게 아침 시간에만 무려 5개의 물건을 집어들었습니다. 결제한 금액은 8툴 600원. 점심시간이 되면 영희 어머님은 다시 편의점을 찾습니다. 이번엔 도시락입니다. 오늘은 제육볶음 도시락을 먹어볼까? 5,800원이네. 도시락을 들고 계산대에 줄을 서려는데 진열대 구석에 있는 요구르트가 눈에 밟힙니다. 온 김에 이것도 사자. 어차피 이따 해가 지는 저녁 무렵 어머님은 또 편의점에 들릅니다. 오늘만 벌써 3번째입니다. 딱히 살 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집으로 돌아가는 길목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으니 홀린 듯 들어가 결국 또 무언가를 하나 집어들고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루 동안 편의점에서 쓴 돈이 도합 15,100원. 하지만 영희 어머님은 이 숫자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샀을 뿐인데 그 소소한 결제가 하루 7번이나 일어났고 그것이 매일매일 무서운 속도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며칠 뒤, 늦은 오후. 늘 걷던 산책길, 공원 벤치에서 영희 어머님은 반가운 얼굴을 마주칩니다. 어머, 숙자 씨, 정말 오랜만이네. 영희 씨 얼굴 좋아 보여서 다행이네. 숙자 어머님은 73살로 영희 어머님보다 2살 위입니다.
예전부터 같은 동네 부녀회에서 활동하며 친하게 지내던 막역한 사이죠. 숙자 씨는 요새 어떻게 지내? 나는 뭐 월말만 되면 맨날 돈이 모자라서 쩔쩔매고 있어. 딱히 호강하며 사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늘 쪼들리나 몰라. 그 말을 듣던 숙자 어머님이 불쑥 묻습니다. 영희 씨, 편의점 일주일에 몇 번이나 가요? 3번? 솔직히 말하면 4번 정도 될지도 모르겠네. 내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사실은요? 나도 딱 3년 전까지 영희 씨랑 똑같았어요. 그런데 어떤 엄청난 비밀을 깨닫고 나서부터 한 달에 10만 원씩 돈이 남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달에 10만 원? 국민연금 110만 원 받는 살림에 맞아요, 영희 씨. 이번에 나랑 같이 편의점 한번 안 갈래요? 물건 사러? 견학이요. 견학이라니. 내가 편의점에서만 15년을 일했잖아요. 그 오랜 세월 계산대에 서 있으면요. 점장이나 본사 사람들한테 진짜 별의별 소리를 다 들어요. 여기에 이 물건을 둬야 매출이 뛴다느니 손님들이 줄 서서 기다리는 시간대에 맞춰서 계산대 옆 물건을 바꾼다느니 손님들은 그저 잠깐만 들른다고 들어와서는 자기들도 모르게 10,000원, 20,000원씩 돈을 쓰고 나가요. 나는 그 무서운 함정들을 15년 동안 바로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에요. 함정이라고 오늘은 내가 영희 씨의 가이드가 되어줄게요. 매장 안에 숨겨진 그 덫들을 같이 걸으면서 하나하나 전부 알려줄 테니까. 영희 어머님의 심장이 작게 쿵 하고 뛰었습니다. 불안함 반, 호기심 반. 이 기묘한 견학이 텅 빈 지갑을 구원해줄 운명의 오후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두 사람은 동네 편의점 앞에 섰습니다. 징 하는 소리와 함께 자동문이 부드럽게 열립니다. 자, 평소 하던 대로 똑같이 쇼핑해봐요. 나는 옆에서 지켜만 볼 테니까. 알았어. 늘 하던 대로 할게. 영희 어머님이 가장 먼저 발걸음을 옮긴 곳은 역시 현금 인출기였습니다. 오늘은 현금 5만 원만 찾아둬야겠다. 화면에 손을 뻗어 조작을 시작하려던 찰나. 잠깐만 스톱. 영희 씨, 지금 몇 시예요? 오후 5시. 은행 창구는 보통 몇 시까지 열려 있죠? 오후 5시까지 열려 있지. 거 봐요. 지금 당장 은행에 가면 문이 활짝 열려 있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굳이 편의점 인출기를 쓰고 있잖아요. 영업시간 외에 여기서 돈 찾으면 수수료가 한 번에 대략 200~300원씩 나가요. 한 달에 4번만 찾아도 5패 200원이에요. 5패 100원 수수료 같은 건 평소에 신경도 안 썼는데 은행 문 열려 있을 때 산책경 가서 찾으면 그 돈이 고스란히 영원이 되는 거예요. 영희 어머님은 화면에서 슬며시 손을 뗐습니다. 다음으로 발길이 닿을 곳은 입구 근처의 커피 머신이었습니다. 아침에 한 잔 마셨지만 오후 되니까 또 커피 생각이 나네. 200원짜리 버튼으로 손가락이 향하는 순간 거기서 또 잠깐 그 커피 얼마예요? 500원이지? 집에서 원두 사다가 직접 드립커피로 내려 마시면 한 잔에 얼마 치이는 줄 알아요? 글쎄, 얼마쯤 하려나? 대략 200원이면 떡을 쳐요. 200원? 그럼 차액이 무려 300원이네. 그건 한 달에 15번 마신다고 계산해봐요. 한 달이면 거의 2만 원 돈이고 1년이면 24만 원이에요. 24만 원이라고 커피 하나에 게다가 집에서 좋은 원두로 직접 내려 먹는 게 향도 훨씬 좋고 맛있어요. 내 입맛에 맞는 원두 고르는 재미도 쏠쏠하고요. 영희 어머님은 흠칫 놀라며 커피 머신에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두 사람은 매장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음료수 진열대 앞, 영희 어머님의 손이 익숙한 듯 페트병 녹차로 향합니다. 녹차 하나 사야지. 산책하고 나면 꼭 목이 마르더라고. 영희 씨, 그 녹차 얼마예요?
500원쯤 하려나? 동네 큰 마트 가면 똑같은 녹차가 800원이에요. 800원? 그렇게나 차이가 난다고? 차액이 700원이죠. 딱 한 병만 놓고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산책할 때마다 한 달에 25병을 마신다고 쳐봐요. 한 달이면 17,500원. 1년이면 21만 고정 지출이 생기는 거예요. 페트병 하나 무심코 집어든 대가가 1년에 21만 원이라고요. 점장님이 옛날에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있어요. 겨우 몇백 원 차이네 하고 손님들이 방심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편의점이 부리는 가장 강력한 마법이라고요. 마법. 영희 어머님은 들고 있던 녹차를 조용히 진열대에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다음은 삼각김밥 진열대입니다. 줄지어선 김밥들 앞에서 영희 어머님은 참치 마요에 손을 뻗습니다. 아침 대용으로 하나 먹기 좋잖아. 한 1,000원 정도 하려나? 영희 씨, 그건 벌써 몇 년 전 가격이에요. 요즘 평균 가격이 1,300원에서 1,100원 사이예요. 좀 크고 재료 좋은 건 2,000원도 훌쩍 넘어가요. 2,000원 삼각김밥 하나가 쌀값이랑 김값이 얼마나 올랐는데요. 특히 요 근래 1년 사이에 무섭게 뛰었어요. 마트 마감 시간에 가면 비슷한 양의 주먹밥이나 김밥을 800원이면 사요. 차익이 700원. 한 달에 12번 먹으면 팔자 100원. 1년이면 10만 원 돈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가가 이렇게 부스게 올랐었구나. 가격표를 보지 않고 습관적으로 물건을 집어드는 것. 그게 편의점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끔찍한 습관이에요. 내가 알던 그 옛날 가격이 더 이상 아니거든요. 영희 어머님은 손에 쥐고 있던 삼각김밥의 바코드를 난생 처음으로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1,500원. 1,000원쯤 하려나 했던 자신의 무딘 감각이 부끄러워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두 사람은 진열대를 돌아 계산대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계산대로 가는 길목을 가로막듯 화려한 매대 하나가 길을 터주지 않고 버티고 서 있습니다. 영희 씨, 여기가 바로 5번째 덫이에요. 이름하여 의사결정 피로구역이죠. 의사결정 피로치. 영희 씨, 편의점 문 열고 들어와서 지금까지 살까 말까 고민을 몇 번이나 했죠. 가만히 있자. 인출기 앞에서 한 번, 커피, 녹차, 삼각김밥. 벌써 4번이네. 맞아요. 뇌는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결정을 반복하면 급격하게 피로해져요. 에너지가 고갈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계산대 앞까지 오면 에라 모르겠다 그냥 하나 사자 하는 체념 섞인 충동이 솟구치게 돼 있어요. 뇌가 지쳐서 방어선이 무너진 바로 그 타이밍. 그래서 계산대 코앞에 가장 달콤하고 자극적인 군것질 거리를 깔아두는 거죠. 타고 자극적인 군것질 거리를 깔아두는 거예요. 점장님들이 이 자리를 뭐라고 부르는 줄 알아요? 황금의 매대라고 불러요. 황금의 매대. 듣고 보니 소름이 돋네. 나 진짜 올 때마다 여기서 꼭 하나씩 집어들었거든. 그 침 500원짜리 간식을 한 달에 7번만 집어들어도 한 달에 10,000원? 1년이면 12만 원이 날아가는 거예요. 영희 어머님의 손이 새로 나온 찹쌀떡을 향해 허공을 맴돌다 이번에는 아주 천천히 거두어졌습니다. 발걸음을 돌려 도시락 코너로 향했습니다. 점심에 편의점 도시락 자주 사 먹지. 불 안 써도 되고 편하잖아. 그 제육볶음 도시락 얼만지 알곤 사요. 한 5,000원 하겠지? 지금 5,800원 찍혀 있잖아요. 2년 전보다 1,000원 가까이 슬금슬금 올린 거예요. 5,800원. 동네 마트 반찬 코너 가면 훨씬 신선하고 양 많은 제육볶음을 3,100원이면 사요. 차액이 2,100원.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5번만 먹어도 11,500원. 1년이면 13만 원이 훌쩍 넘어요. 하지만 마트까지 가려면 걸어야 하고 귀찮잖아. 영희 씨, 바로 그 귀찮음이라는 감정표에 2,100원이라는 가격표가 떡하니 붙어 있는 거예요.
영희 어머님은 도시락을 손에 든 채 한동안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편하다는 그 흔한 단어가 오늘따라 유독 묵직한 청구서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계산대 앞. 영희 어머님은 장바구니 안을 들여다봅니다. 오늘은 숙자 어머님이 옆에서 말려준 덕분에 결국 바구니에 담긴 건 삼각김밥 하나와 도시락 하나가 전부입니다. 그런데 계산원 앞에서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 영희 어머님의 손이 귀신에 홀린 듯 매대에 놓인 요구르트로 뻗어나갑니다. 온 김에 이것도 사야지. 어차피 내일 아침에 먹을 거니까. 스톱. 영희 씨, 방금 온 김에 라고 했죠? 그랬지. 그 온 김에라는 말이요. 편의점에서 손님들 돈을 가장 잔인하게 갉아먹는 마법의 주시의 주문이에요. 딱 하나만 사야지 하고 들어온 손님이 나갈 때는 평균적으로 물건 3개를 들고 나가요. 그 온 김에 집어든 추가 상품이 2,000원이라고 치면 한 달에 8번만 반복해도 16,000원. 1년이면 무려 20만 원 돈이에요. 온 김에라는 말 한마디 값이 1년에 20만 원이라고요. 게다가 더 무서운 건 뭔 줄인지 알아요? 그 온 김에 산 물건은 10종 팔고 당장 없어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는 물건이라는 거예요. 당장 없어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는 물건이라는 거예요. 결제하는 그 순간만 뇌에서 도파민이 나와서 기분이 좋지. 막상 다음날 냉장고 열어보면 내가 이걸 왜 샀지? 싶어서 기억도 안 날걸요? 전곡을 찔린 영희 어머님은 얼굴이 붉어지며 요구르트를 슬며시 제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온 두 사람은 편의점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영희 씨, 방금 영수증 받았죠? 여기 있어.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피했던 그 7가지 함정들을 전부 돈으로 환산해서 팩트체크를 해봅시다. 숙자 어머님은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1번 인출기 수수료 한 달 5,200원, 2번 커피 한 달 19,500원, 3번 페트병 음료 한 달 17,500원, 4번 삼각김밥 한 달 8,100원, 5번 계산대역 간식 한 달 10,000원, 6번 도시락 한 달 11,500원, 7번 온 김에 집어든 물건 한 달 16,000원. 전부 더하면 한 달에 약 88,000원. 이걸 1년으로 치면 약 105만 원이에요. 영희 어머님은 영수증을 쥔 손을 바들바들 떨며 굳어버렸습니다. 1년에 105만 원. 내가 한 달에 받는 국민연금이 통째로 날아가고 있었던 거잖아. 매일 보던 친숙한 편의점 간판이 생전 처음 보는 무서운 괴물의 얼굴처럼 느껴졌습니다. 벤치에 앉은 두 사람 사이에 한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숙자 씨, 어떻게 이렇게까지 속속들이 잘 알아 아르바이트하면서 주워들었다고는 하지만 이건 그냥 어깨너머로 배운 수준이 아니잖아. 결국 들켜버렸네. 숙자 어머님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시선을 아래로 떨궜습니다. 15년 동안 계산대를 지키다 보면요. 점장들이 별의별 영업 비밀을 다 떠들어요. 커피 머신을 문 열자마자 보이는 곳에 둬야 손님 발을 묶어둘 수 있다. 계산대 옆 간식은 쇼핑하느라 지친 손님들의 의지력이 바닥나는 정확한 타이밍을 노린 거다. 처음엔 그냥 속으로 와, 진짜 치밀하다 하고 넘어갔죠. 그런데 그 짓을 10년 넘게 매일같이 듣고 보니까 나중엔 매장 전체가 투명한 유리알처럼 보이더라고요. 물건 배치가 아니라 사람의 심리를 조종하는 거미줄처럼 보였어요. 그렇게 다 꿰뚫어 보고 있었으면 숙자 씨는 절대로 안 당했겠네, 그게 말이지. 숙자 어머님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내가 유니폼을 벗고 동네 손님이 되어보니까 그 함정이 어디에 파여 있는지 눈 감고도 아는데 내가 그 구덩이에 내 발로 걸어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국민연금 110만 원 받으면서
한 달에 10만 원씩을 편의점에다 고스란히 바치고 있었어요. 점장이 침 튀기며 자랑하던 그 치밀한 시나리오대로 내가 정확히 똑같이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요것만 사야지 하면서 들어갔다가 온 김에 이것도 사자 하면서 양손 무겁게 나오는 짓을 말이에요. 숙자 씨처럼 그 속을 뻔히 아는 사람도 당한다고 맞아요. 덫이 있는 걸 알아도 인간의 본성을 찌르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영희 씨 당신이 재테크를 못해서 당신이 멍청해서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15년을 그 안에서 굴러먹은 나조차도 속수무책으로 당했는데 아무것도 몰랐던 평범한 사람이 당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요. 그 순간 영희 어머님의 주름진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나만 바보같이 당하고 산 게 아니었구나. 나는 내가 구제불능일 정도로 경제관념이 없고 해픈 사람인 줄만 알았어. 아니라니까요. 그저 몰랐을 뿐이에요. 전문가들이 수십 년간 연구해서 파놓은 함정이라는 걸 몰랐을 뿐이라고요. 숙자 어머님은 영희 어머님의 굽은 어깨 위에 따뜻한 손을 포겠습니다. 이 모든 걸 깨달은 오늘이 영희 씨 인생에서 가장 빠른 날이에요. 편의점 앞 벤치 두 사람 사이로 늦은 오후에 따스한 햇살과 함께 평온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날 이후 영희 어머님의 일상은 아주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뒤 아침 산책 코스는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편의점 현금 인출기 앞은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칩니다. 낮에 은행 창구에 들러 일주일치 쓸 돈을 미리 찾아두었거든요. 수수료 지출 0원. 커피 머신 앞에서도 더 이상 서성이지 않습니다. 대신 어머님 집 주방에는 작고 예쁜 드립 커피 세트가 하나 생겼습니다. 원두를 바꿀 때마다 커피 맛이 달라지네. 아침마다 이 향기 맡는 게 내 인생의 낙이 될 줄이야. 한 잔에 200원. 이렇게 커피값으로만 한 달에 2만 원이 굳었습니다. 2주일 뒤 영희 어머님의 산책용 가방 안에는 작고 가벼운 스테인리스 텀블러가 들어있습니다. 집에서 구수한 보리차를 끓여 담아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편의점에서 페트병 음료를 사는 횟수는 완벽하게 0으로 슬맸습니다. 아침 식사 메뉴도 바뀌었습니다. 전날 저녁에 남은 밥으로 아침마다 직접 주먹밥을 뭉킵니다. 짭조름한 소금 약간에 김가루만 묻혀도 10분이면 뚝딱입니다. 식비에서 또 2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아니, 사라진 게 아니라 고스란히 어머님의 통장에 남게 된 것이죠. 한 달 뒤 일주일에 서너 번씩 들락거리던 편의점 방문 횟수가 일주일에 딱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놀라운 건 어머님 스스로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 급하게 필요한 게 있을 때만 간다. 뚜렷한 목적이 없으면 문턱을 넘지 않는다. 이 철칙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계산대 앞 황금의 매대 앞에서도 이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기는 내 뇌가 지쳤을 때를 노리는 의사결정 피로구역이라는 걸 머릿속에 꽉 새겨두었으니까요. 도시락 대신 동네 마트 반찬 코너를 이용하거나 집밥을 해먹기 시작했습니다. 5,800원짜리 편의점 도시락 대신 3,500원짜리 마트 반찬을 사니 그 차액으로 몸에 좋은 국산 콩두부를 하나 더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2달 뒤 어쩌다 편의점에 들를 일이 생겨도 딱 사려고 마음먹었던 그 물건 하나만 집어들고 단호하게 뒤돌아 나옵니다. 온 김에 라는 마법의 주제 주문은 더 이상 어머님의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그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를 때면 벤치에서 내 손을 잡아주던 숙자 씨의 얼굴이 떠오르거든. 석 달 뒤 영희 어머님은 거실에 앉아 가계부를 펼치고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경험을 합니다.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110만 원 연금을 받으면 월말에 수중에 남는 돈이 고작 500원짜리 동전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 통장 잔고에는 무려 10만 원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매달 10만 원. 숙자 씨가 벤치에서 계산해 주었던 그 숫자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1년으로 치면 약 120만 원. 국민연금 한 달치가 훌쩍 넘는 거금이 내 수중에 남게 되는 마법. 편의점을 아예 끊어버린 게 아닙니다. 그저 편의점을 이용하는 방식, 그 주도권을 내가 쥐었을 뿐입니다. 필요할 때만 간다. 목적한 물건만 산다. 그 단순한 원칙 하나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주말 영희 어머님은 숙자 어머님을 집으로 초대해 따뜻한 차를 대접했습니다. 영희 씨, 얼굴빛이 완전히 달라졌네. 다 숙자 씨 덕분이야. 그날 그 견학이 아니었으면 나는 지금도 현금 인출기 앞에서 수수료를 뜯기고 있었을 거야. 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날 영희 씨랑 매장을 돌면서 3년 전 내 멍청했던 모습을 다시 마주할 수 있었거든. 테이블 위 찻잔에서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온기가 두 사람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어느덧 반년이 흘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영희 어머님의 삶은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은 똑같이 110만 원이고 사는 집도 걷는 산책길도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지갑의 두께와 그 안을 채우고 있는 마음의 여유는 그날의 견학 이전과는 완벽하게 다른 세상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산책길에 숙자 어머님과 나란히 걸으며 영희 어머님이 말합니다. 숙자 씨, 나는 처음에 편의점이 내 돈을 뺏어가는 적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편의점은 적이 아니었어. 그저 내가 그 편리함이라는 도구를 제대로 다룰 줄 몰랐던 것뿐이지. 맞아요. 편리함은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무기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무기의 속성을 모르면 거꾸로 그 무기에 휘둘리며 내 피 같은 돈을 베이게 되는 거예요. 그날의 견학이 없었더라면 나는 평생을 그 화려한 증열대에 휘둘리며 살았을 거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혹시 뜨끔하셨습니까? 그렇다고 자책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편의점의 진열과 동선은 세계 최고의 마케팅 전문가들과 심리학자들이 수십 년간 인간의 심리를 연구해 만들어낸 치밀한 덫입니다. 15년 동안 그 덫에 매일같이 닦고 조이던 숙자 어머님조차 속수무책으로 빠졌던 함정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지금까지 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알았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오늘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서 돈을 아낄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7가지 함정을 내일부터 당장 전부 끊어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영희 어머님도 처음에는 그저 현금 인출기 이용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거기서부터 하나씩 아주 천천히 자신의 페이스에 맞춰 통제권을 되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7가지 중 내일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딱 한 가지만 골라보십시오. 그 작은 결단 하나가 1년에 100만 원, 10년에 1000만 원을 여러분의 통장으로 되돌려 놓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7가지 함정 중에서 여러분이 평소에 가장 뼈아프게 당하고 있었던 함정은 몇 번인가요? 매일 무심코 마시던 1번 커피인가요? 아니면 계산대 앞에서 나도 모르게 외치던 7번 온기매인가요? 여러분의 솔직한 경험을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누군가 남긴 그 댓글 한 줄이 오늘 이 영상을 보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지갑을 닫게 만드는 따뜻한 자극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경제적 시야를 넓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편의점에 들르는 그 10분의 시간이 오늘보다 아주 조금만 더 현명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뼈 때리고, 더 따뜻하고,
더 현실적인 돈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처럼 그 무서운 말들을 그냥 웃어 넘겼어야 했는데 지금 제 어깨에 기대어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는 사람은 제 오랜 친구 영희입니다. 불과 5년 전 제 낡은 통장을 보고 코웃음을 치며 말했던 사람이죠. 수미야, 고작 이 통장 잔고를 어쩌려고 그래. 이대로면 너 진짜 하류노인 돼. 저는 수미입니다. 한 달에 나오는 국민연금 100만 원, 그리고 통장에 들어있는 전 재산 3천만 원이 전부인 독거노인이죠. 그날 밤 저는 낡은 통장을 덮으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내가 정말 대책 없이 살고 있는 걸까 하고 말입니다. 그로부터 5년이 흘렀습니다. 영희는 무리한 절약으로 건강을 잃었고 기가 얇아 솔깃한 투자처에 돈을 넣었다가 모아둔 재산마저 크게 잃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그녀 곁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죠. 지금 제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건 한때 노후자금 2억 원을 모았다며 기세등등했던 바로 그 영희입니다. 똑같이 연금으로 살아가는 두 사람의 운명을 가른 것은 결코 통장 잔고의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단 5가지 행복을 재는 잣대의 차이였죠. 저는 승리감에 돋지 않은 대신 영희의 거칠어진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희야, 네 잘못이 아니야. 우리는 그저 세상이 떠들어대는 그 하류노인이라는 무서운 단어에 휘둘렸을 뿐이야. 오늘 여러분께 저와 영희의 삶을 완벽하게 갈라놓은 이 5가지 잣대에 대해 끝까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시간을 5년 전으로 조금만 되돌려 보겠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남겨진 63세 저는 한 달 연금 100만 원 남짓에 일주일에 이틀 동네 작은 마트에서 소일거리를 하며 지냈습니다. 모아둔 돈은 3천만 원. 결코 넉넉한 액수는 아니죠. 하지만 제 일상은 그리 쪼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따뜻한 둥글레차 한 잔을 마시고 낮에는 이웃들과 골목 평상에 앉아 웃고 떠들며 밤이 되어 이불 속에 들어가면 잡념 없이 깊은 잠에 빠져드는 삶. 제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풍족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무렵 세상은 너무나도 시끄러웠습니다. 텔레비전만 틀면 노후 자금 2억 원이 필요하다. 이대로면 파산한다 하며 떠들어댔고 신문과 잡지마다 하류노인, 노후빈공 같은 섬뜩한 단어들이 춤을 추고 있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역시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찻집에서 영희를 만났습니다. 영희는 제 통장을 슬쩍 들여다보더니 혀를 쯧쯧 찼습니다. 3천만 원. 너 정말 그것밖에 없어 요즘 세상에? 2억은 있어야 늙어서 안 무서운 거야. 너 그러다 진짜 겉뒤 나앉아. 하류노인이라는 단어를 면전에서 들은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굳어버렸죠. 그날 밤 저는 혼자 식탁에 앉아 낡은 통장을 조용히 펼쳤습니다. 찍혀있는 숫자 3천만 원. 그 숫자를 가만히 들여다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말 불행한 하류노인인 걸까? 먹고 싶은 걸 참고 아파도 병원비를 아끼고 이웃들과 나누던 따뜻한 커피 한 잔마저 끊어내며 이 숫자를 늘려가야만 하는 걸까? 하지만 그 순간 제 손끝이 멈췄습니다. 그렇게 아등바등 숫자를 늘린다고 한들 나는 과연 그 팍팍한 매일을 행보다고 느낄 수 있을까? 저는 통장을 조용히 덮었습니다. 세상이 만들어낸 하류 노인이라는 차가운 단어에 내 소중한 일상을 평가받지 않겠다고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식어가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자 다시 따뜻한 온기가 손끝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래, 나는 돈을 쌓아두는 액수보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겠어.
그로부터 5년이라는 세월은 사람의 삶을 아주 조용하고도 무섭게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68이 되었습니다. 삶은 5년 전과 거의 똑같습니다. 연금 100만 원, 주 2일의 소일거리, 그리고 여전히 3천만 원 남짓의 통장 잔고. 하지만 저는 매일 밤 아주 달게 잠을 잡니다. 아침엔 여전히 따뜻한 차를 마시고 낮에는 텃밭에 잡초를 뽑으며 저녁이면 이웃들과 그날 있었던 소소한 일들을 나누며 크게 웃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이 평범한 매일이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만찬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동네 마트 앞에서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낯익은 뒷모습, 하지만 어딘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영이었습니다. 한때 2억 원을 모았다며 기세등등했던 그 화려한 영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양볼은 푹 패어 있었고 입고 있는 옷은 어딘가 얇고 초라해 보였으며 그녀의 장바구니 안에는 마감 할인이 붙은 가장 싼 식빵 한 봉지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안색은 어두웠고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 같았죠. 영희야, 오랜만이다. 넌 참 여전히 평온해 보이네. 그 목소리에는 5년 전의 날카로움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영희야, 너 살이 왜 이렇게 빠졌어? 그냥 이것저것 일이 좀 있었어. 그래도 괜찮아. 괜찮다고 말하는 영희의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떤 위로의 말을 건네야 할지 알 수 없었죠. 같은 해에 태어나 똑같이 연금을 받으며 살아왔는데 대체 왜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벌어진 걸까요? 두 사람을 갈라놓은 건 저축액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5가지의 행복의 잣대였죠. 그리고 그날 제 집 거실에서 고개를 푹 숙인 건 다름 아닌 2억 원을 모았던 영이었습니다. 그 결말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미뤄두고 먼저 첫 번째 잣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잣대는 바로 돈을 지키는 방식이었습니다. 영희가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더 모아야 해. 2억이 될 때까지는. 영희는 돈을 불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은행 창구 직원이 추천하는 상품, 유튜브에서 봤다하 수익률 좋은 투자처, 남들이 돈을 벌었다는 소문을 들을 때마다 그녀의 마음은 요동쳤습니다. 수미야, 너도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뭐라도 좀 해. 돈을 그냥 두면 깎아먹는 거라니까? 하지만 저는 돈을 불리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워런 버핏이 말한 투자의 제1원칙처럼 말이죠.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매달 숨만 쉬어도 빠져나가는 고정 지출을 점검하는 것이었습니다. 나가지 않는 모임 회비는 과감히 끊어냈습니다. 보장 내용이 겹치는 보험도 하나 정리하고 휴대전화 요금제도 대리점에 가서 제 사용량에 맞는 가장 저렴한 것으로 바꿨습니다. 한 달, 두 달은 그 차이가 미미해 보입니다. 하지만 1년, 2년이 지나자 놀랍게도 통장에 돈이 고요하게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화려한 투자는 단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밑빠진 독의 구멍을 조용히 막았을 뿐입니다. 돈을 크게 불리려다 보면 필연적으로 위험한 유혹에 손을 뻗게 됩니다. 하지만 조용히 지출을 줄이는 방어적인 태도는 그 누구도 상처 입히지 않고 사기당할 일도 없죠. 영희는 돈을 불리기 위해 자신의 마음을 갉아먹었고 저는 돈을 잃지 않는 것에 집중하며 매달 평온함을 유지했습니다. 진정한 안심은 숫자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새는 구멍을 막는 데서 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잣대는 불안을 부추기는 소리와의 거리 조절이었습니다. 그 시절 세상은 공포 마케팅으로 가득했습니다. 할인호인 노후 파산 노후 자금 2억 필수. 텔레비전과 잡지는 매일같이 사람들의 불안을 찔러댔죠. 영희는 그 무서운 말들을 스펀지처럼 고지곳대로 믿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영희가 평소답지 않게 상기된 얼굴로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수미야, 진짜 확실한 정보가 있어. 여기에 목돈을 맡겨두면 무조건 불려준대. 우리도 하류 노인은 면해야지. 너도 같이 할래? 저는 그런 솔깃한 이야기가 들려올 때면 마음속의 문을 조용히 닫아 걸었습니다. 고마워. 하지만 난 지금 이대로도 괜찮아. 하고 정중히 거절했죠. 무서운 경고들은 대개 당신에게 무언가를 팔고 싶은 사람들의 입에서 나옵니다. 불안감을 극대화시켜 이성을 마비시킨 뒤 결국 지갑을 열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세상이 말하는 편견을 쳐다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가 들여다본 것은 오직 우리 집의 가계분의 통장의 흐름, 그것뿐이었습니다. 남들이 2억이 없으면 큰일 난다고 떠들어도 저는 한 달 100만 원으로 훌륭하게 삶을 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저만의 진짜 숫자였으니까요. 남들의 잣대에 제 삶을 억지로 꿰맞출 필요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하류 노인이라는 말은 결국 누군가가 만들어낸 상술일 뿐입니다. 그 단어 하나에 내 매일을 두려움에 떨게 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마음의 귀를 닫은 저와 불안한 소음에 쫓겨 달린 영희. 그럼에도 두 사람의 격차는 뜻밖의 곳에서 더욱 크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잣대는 바로 나의 자리 커뮤니티였습니다. 영희는 돈을 악착같이 모으기 위해 사람들과의 만남을 하나 둘 끊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차 마시러 나가면 다 돈이야. 난 당분간 모임 안 나갈게. 처음에는 그저 절약의 일환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유는 변질되었습니다. 자신이 팍팍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남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남들 앞에서 초라해지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던 거죠. 그렇게 영희의 곁에서는 한 사람, 두 사람 인연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저는 정반대였습니다. 돈이 들지 않는 소박한 관계들을 더욱 소중히 가꿨습니다. 텃밭에서 갓 딴 상추나 깻잎을 이웃집에 나눠주면 다음 날엔 정성껏 끓인 찌개나 겉절이가 냄비째 돌아왔습니다. 골목 평상에 앉아 믹스커피 한 잔을 나눠 마시며 실없는 농담에 박장대소하는 시간대. 한 번은 제가 지독한 감기로 며칠을 앓아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을 톡톡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옆집 새댁이 따뜻한 전복죽을 끓여다 준 겁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죽을 한술 뜨는데 왈칵 눈물이 날 만큼 감사했습니다. 그건 2억 원이라는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었죠. 돈은 위기의 순간에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하지만 사람이 진짜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제일 먼저 달려와 손을 내밀어 주는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영희는 통장 잔고를 지키기 위해 인생에서 가장 든든한 방어막인 사람을 놓아버렸습니다. 노후의 진짜 안심은 통장의 액수가 아니라 내가 편안하게 기댈 수 있는 내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사람을 잃어버린 영희가 다음으로 잃고 있던 것은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네 번째 잣대는 바로 허세와 솔직함이었습니다. 영희는 경제적으로 숨이 턱턱 막혀오는데도 결코 그것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옛 동창들과의 식사 자리가 있었습니다. 영희는 메뉴판을 보더니 가장 비싼 정식을 망설임 없이 주문했습니다. 난 돈 걱정 없어. 하류 노인 그건 남들 얘기지. 하지만 그날 돌아가는 길, 영희의 지갑은 텅 비어버렸습니다. 사실 영희의 삶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얄팍한 자존심은 나 지금 돈이 없어 라는 고백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힘들다고 말하지 못하니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었죠. 그렇게 홀로 골마가며 무리한 짐을 짊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식사 자리에서 아주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미안해.
나는 연금 100만 원으로 사는 사람이라 이 저렴한 국밥이 내 예산에 딱 맞아. 난 이걸로 충분해. 처음엔 솔직해지는데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입 밖으로 뱉고 나니 거짓말처럼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내가 비싼 식당은 못 가도 우리 집 평상에서 마시는 커피는 언제든 쏠 테니까 편하게 놀러와. 하고 말하니 친구들도 제 눈치를 보지 않고 편안하게 저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체면과 허세를 차리려다 보면 돈은 물론이고 영혼까지 갉아먹힙니다. 까치발을 들고 서 있는 것을 포기하자 비로소 숨을 깊게 쉴 수 있었습니다. 영희는 체면을 지키려다 스스로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말았던 겁니다. 허세는 돈도 마음도 모두 갉아먹어 버립니다. 자, 여기까지 4가지의 잣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운명을 가장 극적으로 갈라놓은 것은 마지막 5번째 잣대였습니다. 5번째 잣대는 바로 행복을 계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영희는 자신의 행복을 통장에 찍힌 숫자로만 책정했습니다. 2억 원이 모이면 비로소 안심하고 행복해질 거야. 그렇게 믿으며 앞만 보고 달렸죠. 하지만 목표한 숫자에 가까워져도 영희의 불안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부족해. 물가가 오르면 어쩌지? 더 깎아내야 해. 숫자가 커져도 그녀의 마음속 공허함과 두려움은 오히려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반면 저는 행복의 단위를 전혀 다른 것으로 재고 있었습니다. 오늘 갓 지은 따뜻한 밥을 먹었는가? 오늘 이웃과 눈을 마주치며 한 번이라도 크게 웃었는가? 오늘 밤 이불 속에서 잡념 없이 평온하게 잠들 수 있는가? 그것이 제 행복의 기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다시 그날로 돌아옵니다. 마트에서 마주친 영희를 제 집 거실로 데려온 바로 그날입니다. 영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어깨를 들썩이며 울먹였습니다. 달콤한 투자 얘기에 넘어갔다가 모아둔 돈을 크게 잃었어. 돈 아끼겠다고 무리하다가 몸도 망가졌고 정신을 차려보니 내 곁엔 진짜 아무도 없더라. 우리 집도 사실 너랑 똑같이 빠듯했어. 그런데 돈 없다는 소리 하기가 죽기보다 싫어서 깎고 또 깎으면서 억지로 통장 숫자만 늘렸는데 그 숫자가 늘어나도 단 하루도 안심이 안 되더라. 영희는 제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미야, 5년 전에 널 보고 하류 노인이라고 비웃었던 내가 너무 부끄럽다. 저는 승리감에 취해 그녀를 가르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다가가 영희의 차가워진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 쥐었습니다. 영희야, 고개 들어. 네 잘못이 아니야. 세상이 떠들어대는 그 하류 노인이라는 무서운 말에 우리 두 사람 모두 그냥 길을 잃고 휘둘렸던 것뿐이야. 5년 전 비웃던 사람과 비웃음을 당하던 사람. 두 사람의 처지는 너무나도 조용히 그리고 완벽하게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희를 탓하거나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그땐 그놈의 하류 노인이라는 단어 때문에 가슴이 철렁했어. 통장을 펼쳐놓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적도 있었는걸. 저는 그날부터 영희의 든든한 멘토인 멘토이자 친구가 되어주기로 했습니다. 영희야, 우리 같이 네 가계부부터 다시 펼쳐보자. 우리는 식탁에 앉아 영희의 낡은 통장과 고지서들을 찬찬히 훑어보았습니다. 이 보험은 저번에 보니까 겹치더라. 이건 해지해도 괜찮아. 이 회비도 지금은 안 나가는 모임이잖아. 끊어버리자. 밑 빠진 독의 구멍을 하나씩 막아줄 때마다 영희의 어깨에 잔뜩 들어가 있던 긴장이 스르르 풀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런 걸 창피해서 누구한테 묻지도 못했어. 혼자서 다 짊어지려고 하지 마. 이제부터는 나랑 같이 고민하면 돼. 저는 제가 지난 5년간 묵묵히 지켜온 5가지 행복의 잣대를 영희에게 조용히 나누어 주었습니다. 억지로 불리기보다 잃지 않는 방어를 할 것.
세상의 공포 마케팅에서 귀를 닫을 것. 돈이 들지 않는 따뜻한 나의 자리를 만들 것. 허세를 버리고 내 분수에 맞게 솔직해질 것. 그리고 행복을 통장 잔고가 아닌 오늘날 평온함으로 측정할 것. 너처럼 처음부터 그 무서운 말들을 그냥 웃어 넘겼어야 했는데. 지금도 늦지 않았어. 우리 이제 남들 눈치 보며 쫓기는 삶은 그만두자. 그 다음 주부터 영희는 제 집 앞 평상으로 매일 출근 도장을 찍고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나누는 찻자리에 이제는 영희의 호탕한 웃음소리도 섞여 듭니다. 저는 영희에게 따뜻한 둥글레차 2잔을 내어갔습니다. 돈은 10원 한 장 들지 않았지만 찻잔 위로 피어오르는 김은 그 어느 때보다 다정하고 포근했습니다. 이 차 한 잔이 세상에서 제일 마음이 편안하네. 2억 원이라는 돈으로도 살 수 없었던 진짜 안도감이 지금 이 작은 거실에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찻잔, 그리고 허물없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 두 사람의 진짜 빛나는 매일은 바로 그곳에서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통장에 찍힌 저축액이 곧장 여러분의 안심으로 직결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류 노인으로 전락하기 싫다는 공포심에 쫓겨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과 건강, 그리고 곁에 있는 사람까지 갈아놓는다면 통장에 2억 원이 있다 한들 평생 불안의 노예로 살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숫자에 집착하는 대신 나의 씀씀이를 통제하고 일상을 정돈할 수 있다면 통장에 3천만 원밖에 없더라도 밤에는 2다리 쭉 뻗고 평온하게 잠들 수 있습니다. 수미 어르신의 삶을 단단하게 지탱해준 5가지 행복의 잣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돈은 무리하게 불리기보다 새는 구멍을 막아 지켜낼 것. 둘째, 불안을 부추기는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내 귀를 조용히 닫을 것. 셋째, 저축액의 크기보다 돈이 들지 않는 따뜻한 나의 자리를 곁에 둘 것. 넷째, 얄팍한 체면을 버리고 내 분수에 맞게 솔직해질 것. 다섯째, 나의 행복을 얼마를 가졌는가가 아니라 오늘 하루가 평온한가로 측정할 것. 이 5가지는 그 어떤 엄청난 자본금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하류 노인이라며 여러분의 소박한 삶을 비웃더라도 내 분수에 맞게 기분 좋은 하루를 영위하는 여러분의 방식은 결코 틀리지 않았습니다. 만약 지금껏 세상이 떠드는 무서운 단어들에 가슴 졸이며 살아오셨다면 부디 이제는 스스로를 탓하며 옥죄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저 상술에 교묘하게 휘둘렸을 뿐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오늘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빠른 날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잣대 중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강하게 두드린 것은 몇 번째였나요? 괜찮으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편안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남겨주신 진솔한 한마디가 지금 이 순간에도 똑같은 불안을 안고 밤잠을 설치는 누군가에게는 든든한 위로와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남겼다면 구독을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을 단단하게 만들어줄 진짜 돈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앞으로의 매일매일이 그 어떤 소음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한 하루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